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재밌는 파주 역사 이야기 전반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16편째인데요. 한 달 정도 여름에 좀 쉬다가 가을, 겨울에 다시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400여 년 만에 남편의 신주에서 만난 옥봉이란 여류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광탄 해음연곡의 아래에 있는 임천조 신의 묘역으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임천조 신의 묘역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앞에 시인 옥봉 전주이시 수건 묘단, 이 묘단은 2017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옛날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만난 것이 바로 400여 년이 넘은 다음에 이 뒤가 남편과 그 부인의 묘소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묘단으로 세워졌는데 오늘은 그런 기이한 운명, 아주 지독한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옥봉을 찾으려면 조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2007년 어느 날 같이 향토문화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동윤 선생님께서 아시는 이종문 교수님이 전화를 했는데 여류 시인인 옥봉의 흔적을 찾아보려면 조원의 묘를 좀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옥봉은 조원의 소실이었고 여류 시인이었으며 그 조원이라는 사람은 옥봉과 결혼하는 조건이 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이유가 시를 썼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쫓겨났으면서도 꿈길에도 길이 있었다면 당신 집 앞을 오고 간 나의 발자국 때문에 그 자갈길이 모래알이 되었을 거라고 또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이며 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래서 해엄령 고개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때가 바로 2007년 가을에 갔다가 못 찾고 2009년 여름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드디어 묘를 찾았는데요. 이때 조기영이라는 분이 우리를 이제 안내해 주셔서 여기서 조원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더위도 싹 날아가고 진짜 기뻤는데요. 이분은 그때는 이동윤 선생님과 저 둘이서 갔었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랬더니 저희들 보고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오해를 받아 마땅한 차림이었겠죠. 그래서 이틀 후에 이렇게 다시 갔을 때, 이제 오순희 선생님을 모시고 갔을 때, 여기 이제 조진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앞으로 이 조진석이라는 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는지, 묘단이 만들어지고 사당을 이렇게 짓게 되고 합사를 하는 거, 이런 일들을 아주 나서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조원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은 중종 때 효자동에서 태어났는데요. 8살 되던 해 자식이 없던 숙백의 양자로 갑니다. 얼마 후 부친이 돌아가셔서 양어머니와 친어머니께 정성을 다했는데 이때 좀 여인들에게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옥봉을 얻어들이는데 반대를 하죠. 이때 어떤 것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살 될 때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식의 문화로 가는데요. 한양에서 지리산 멀리 간 이유는 조식이 조원의 장인인 이준민의 외삼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명은 조원을 처음 보고 참 아름다운 선비다라고 칭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곱고 이지적인 한양 도령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21살 되던 해에 진사지 장원을 합격을 했는데 그때 같은 해 율곡이 13살로 생원시에서 1등으로 합격을 하죠. 그래서 장원으로 동방이 됩니다. 조원이 진사지 장원을 합격을 하니까 스승 조식이 건병이라는 오은유시를 칼자를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이렇게 크고 흰 칼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차가운 흐름을 가르는데 견우와 북두성이 떠있는 넓은 하늘에 정신은 놀아도 칼날은 놀지 말아라 이제 하는 시를 써줬는데요. 그 조식은 평소 성성자라는 방울을 차고 다니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놓지 않았던 그런 스승이 제자에게 꼭 자기 정신을 담는 것 같은 시를 하나 써주는데요. 그 칼날을 지니고 다니듯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깨어있는 이 칼날이 나중에 옥봉을 향하게 될 줄 그때는 몰랐겠죠. 조원이 한림에 청구되고 이어 사간원 정원으로 승진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간원에서는 또 허엽과 김혜원 등이 영의정 박선을 추구할 것을 정하였어요. 이에 조원이 사간원에서 대신을 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며 이들이 율법을 어겼음을 탄핵하죠. 그래서 이제 스승의 정신 물려받은 조원은 정말 강직한 성품으로 관직에 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로 조원은 두고두고 김효원 등이 반대파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원은 관직 생활이 또 그렇게 또 평탄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또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붕당 정치의 발단이 시작되던 시기였었죠. 이조 전랑에는 재임되지 못했으나 홍문관에 선임되고 이조 좌랑으로 옮겨 공평한 인사로 선비들을 더럽게 끌어들였으나 그는 살인분열의 한가운데 있었죠. 드디어 급기야 신진사료들의 당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원은 외직으로 밀려납니다. 35세 처음으로 외직인 괴상군수로 나갈 때 옥봉이 따라갔다고 하는 걸 보면 35세 이전인 이조 좌랑 33세 무렵에 만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52세로 조원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기 몇 해 전에 옥봉을 내보냈다 했으니 그들은 적어도 17, 18년 정도는 함께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괴상군수로 가는 조원에게 주는 옥봉의 시는 이랬어요. 낙양의 제자 가인은 벼슬이 싫다고 거짓으로 미친 척 했다는데 한 번 임금 곁을 떠났다 하지만 장사의 태보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조원이 나중에 장사의 태보처럼 더 큰 인물이 되어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양으로 이제 사간원과 사암부로 옮겨 다닐 때 아주 신망이 두텁게 일을 했고요. 다시 또 40세 때 삼척부사, 46세 때 성주목사로 밀려나는데 이때 좌천의 성격이 짙은 자리였지만 언제나 그렇듯 온강은 표정 하나 말씨 하나 함부로 내뱉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문미는 그 소설에서 조언의 이미지를 표현했는데요. 정말 그만큼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주 목사를 끝으로 47세 때 아무런 벼슬을 제수받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당쟁이 점점 심해져 가기 때문이고요. 그 인왕산 집 아래에 거기 이제 효자동 그 운강되는 폭풍전야와 같은 기류가 흘렀어요. 벼슬살이를 하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벼슬을 제주받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의 끝을 말하고 세상과의 단절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날이 이어졌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는 바로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기축옥사가 발생해서 동인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조원은 꼭 동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렇게 서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당쟁에 많이 휘둘리죠. 근데 그 시절은요, 옳고 그름보다 이익이 같은 길이는 뭉치고, 그렇지 않은 우리는 가차없이 내쳐지는 세상이었고, 그리고 누구 울음에 눈물을 보이는 거를 봤다는 이유로도 죽여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당쟁이 되는 비극 중에 비극으로 내치고 싶은 인물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 죽여버리는 시대였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서로 이제 비난과 힐난을 하는 시끄러운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조언은 문을 닫아 걸고 비관할 틈도 없이 언제 표적이 될지 모르니까 조용히 지냈는데 그래서 더 두려운 세상이었는데 조언은 냉정한 이성으로 자신을 지켰고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을 무섭게 단근질을 하는 날들이었죠. 그때 온 집안을 비운 사이에 파주에 산다는 묘직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소도도로 몰렸다면서 찾아옵니다. 이때 옥봉이 집에 있었는데 그 억울한 누명을 한마디만 써주면 왠지 풀려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사에 빗대어 시를 하나 써주었고 산지기 아내는 그걸 가지고 돌아갔고 남편은 풀려났죠. 그런데 나중에 그 관원에서 찾아오죠. 그러니까 조원이 몇 번이고 그 관원이 하던 말을 되뇌입니다. 그 비아냥거리던 말이 뒷전을 어지럽게 맴돌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소실인 아녀자를 이런 일에 나서게 하느냐. 조원은 진정을 하려 해도 불안의 근대를 지울 수 없었겠죠. 정계의 소용돌이는 너무나 무섭게 변하여 하루하루 전전긍긍 살아내고 있는 이때 그 옥봉의 경거망동한 글재주가 관원의 구실이 오르내려 뭔가 표적이 될 것만 같은 불안감. 살얼음 전국에 탑작 엎드려 있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죽은도 지내다가 재기해야 되는데
그 닥쳐올 혈의가 눈에 보이는 듯하죠. 불안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는 조언은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사랑할 때 좋은 점이 해줄 땐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말 있죠. 옥봉이 조언의 학문의 세계로 닦여진 냉철하고 이지적인 모습에 끌렸는데 그것이 끝날 때는 그 사람의 칼날이 된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겠죠. 아니, 옥봉은 알았어도 할 수 없어요. 옥봉은 그런 조언에게 마음이 끌렸고 떨렸고 옥봉이 그것을 원하는데 어떡합니까? 옥봉이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한 남자잖아요. 그렇게 끌려서 10여 년 넘게 살았는데 조언은 한 가문을 이어가고 지켜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언이 눈을 감죠. 단호하게 끊어내야 빌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은 지금 뜬 소문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내모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로서 인연이 끈이 엮어져 살던 어느 날 조언이 별땅에 둘렀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두메산골에 사는 한 선비가 책력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책이 흔한 것도 아니고 빌려줄 만한 책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하자니 박정하고 그렇다고 만들어 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난감해하고 있으니까 조언의 고민을 읽어내고 옥봉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옵니다. 그렇게 말하죠. 지필목을 내미니까 그대는 어찌 남산의 스님에게 빚을 청하지는 않으시오? 이렇게 옥봉이 붓을 내려놓자 웅광이 미소를 짓죠. 그대의 재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가진 미천한 재주가 서방님을 공공해서 구했다니 저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문강이 애틋한 시선으로 옥봉을 바라보았고 이렇게 옥봉이 쓰는 시에 애정을 봐주기도 했고 지인들 앞에서 불러서 자랑하듯 또 시를 듣기도 했던 운강이었잖아요.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데 지금 조언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나가고만 있죠. 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 소시를 내치기로 한 것인가 봐요. 아니 어쩌면 잠시만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세상이 조용해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스승 조식이 써준 정신은 놀아도 칼날은 놀지 않는 칼날이 하필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옥봉을 향해서 결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옥봉은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내쳐집니다. 옥봉을 내쳐서인지 당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자답게 뻣뻣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인정받아서인지 조언은 사원부 사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남자가 세상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럴수록 옥봉과의 날들을 다시 이어져서는 안 되리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조언은 옥봉을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또 인연이 끝이 나려고 그랬는지 임준왜란 같이 일어납니다. 50세 되던 해 승정원 동부송지를 제수받았고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아들 둘을 일본군에게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상심이 컸던지 52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조언이 떠났을 때 이미 옥봉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도 아니었고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하기에도 힘든 세상이었었죠. 두 사람 사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그걸 물어볼 사람도 차차 기억이 멀어져 가는 거죠. 다음은 옥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옥봉은요, 부친이 이봉인데 그는 양녕대군 이재의 고손자이며 정철, 이항복, 유성룡 등과 교유하던 인물이었고 의병장이 됐던 그 부친의 서녀로 태어났는데 서녀였음에도 부친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랐어요. 용모도 예뻤지만 총리하고 영리하기가 정말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번역회라면 사모를 통찰하는 깊이가 정말 남달랐다고 합니다. 옥봉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자 옥봉은 시집을 안 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옥봉은 문학적 명망이 높고 뛰어난 남자를 구하여 시집을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그런 남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죠. 부친이 교류하는 손님이 오면 합석을 시켜 시를 외우곤 하였는데 그 대화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어두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진사시의 장원을 합격한 오늘의 주인공 조원이라는 선비죠. 딸로부터 그 남자의 소실로 가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조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조원으로부터 나이 적고 명망 있는 관리가 어찌 번거롭게 소실을 두겠습니까? 하며 단번에 거절을 당합니다.
단정하고 이시적인 성품이 여기서도 나오죠. 그런데 풍류기질이 좀 적었던 조원의 성품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계였겠죠. 거절을 당한 이봉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번에 평소 교류가 있던 조원의 장인 이준민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준민이 사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에 거절을 하는 것은 대장부다운 행동이 아니라면서 사위를 설득하고 딸에게도 또 이해를 시킵니다. 별난 친정아버지죠. 이렇게 이제 옥봉을 내려왔는데 모습이 제주처럼 빼어나 이준민 그 장인도 귀하게 여겼다며 아주 용모도 보통 여인과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조원은 그런 옥봉에 빠져들 만도 한데 결혼의 조건이 시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자기도적으로 삶을 살았던 조원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면이죠. 이때부터 이미 옥봉은 조원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옥봉이 이렇게 이제 별채에서 살았겠죠. 그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소실 하나쯤 두고 사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본초가 허락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참 깔끔하고 엄격했다고 하는데 옥봉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죠. 그중 특히 삼남이면서 나중에 장자가 되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아들 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희일이 어느 날 그리는 모습을 보고 한없이 사랑스러웠던가 이런 시를 하나 남깁니다. 어린 나이 남다른 제주 기특하여 동방에 우리 모자 이름 냈구나. 내가 붓을 잡으면 바람이 놀라고 내가 시를 지으면 귀신도 곡하였지. 이것을 적자 아들에게 준다는 시를 하나 씁니다. 그러다가 매화꽃 피는 봄날에는 또 이런 시도 써. 거들숲 강머리의 말오름소리 반쯤 깬 채 시림에 겨운 누각을 내려갈 때 님 그리다 여인 얼굴 거울 앞에 다가앉아 매화 핀들의 매화는 벌써 떨어지랴 하물 적에 깜짝 놀래들으니 나무에 까치 우는데 호사겠지만 거울 속에 고운 눈썹 그려보내라. 여인으로서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썼는데 아마 조언을 기다리면서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만나니까 이제 대화가 통하는 그런 남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회 현실, 응시, 비판도 보통 여인 같지 않은 여인으로 발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또 이렇게 삼척부사로 갈 때 영월을 지나면서 영원히 구름처럼 떠도는 어린 노상군, 나중에 단정이 되는 시를 한 술 남기기도 합니다. 같은 전주이시 왕손의 후손으로서 애달픔의 가슴을 아리게 했겠죠. 그만큼 의협심도 있었고요. 감성이 살아있던 옥봉이었죠. 그 외직 생활을 접고 효자동 본가에 들어와 살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집이 다 외출하고 비었을 때 머리가 헝클어진 시골 하나 파주의 묘직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해운양곡에 거기 이제 살던 묘직이 아내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봉두남발 하듯이 들어와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선산을 지키며 위토를 붙여서 산으로 했는데 소 한 마리를 마련해 농사 지는데 잘 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관아에서 소도둑으로 남편을 몰아갔다 이겁니다. 끌어갔다. 그러니까 소장 하나만 써주면 풀려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한마디면 피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옥봉 생각에. 그런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판단해서였는지 아무튼 급하게 울어대는 그 여인 그 옥봉의 마음을 이제 의협심이 바라게 했죠. 그래서 붓을 들어서 하나 썼는데 그것이 자신의 절명시임을 그때 옥봉은 몰랐겠죠.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행위였었죠. 억울한 산지기 부부의 누명을 벗어나게 하는 의협심이요. 함께 살아가는 일륜적인 일이었죠. 무엇이든 한 글자만 써달라는데 옥봉은 붓을 들죠. 그때 써준 것이 바로 위인송원이라는 장사 내용입니다. 위인송원. 세숫대야를 거울로 삼고 물로 기름 삼아 머리를 빗습니다. 이 몸이 직녀가 아니온데 제 남편이 어찌 견우이겠사옵니까? 견우. 소를 모는 사람. 그러니까 소도 누리겠습니까? 이 소리겠죠. 이 시의 탄원의 감탄에 산지기를 관원에서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 파주 목사와 이제 관원에서 나타난 거죠. 아내의 글을 내돌려 자기를 곤란하게 했는가를 신문하듯 따지러 온 것입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싸늘하게 돌아서는 그 모습은 평소 알고 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더 큰 회오리가 목 닥쳐올 것 같았고 그래서 조언은 옥봉을 부르죠. 가뜩이나 힘든 세월 죽은 듯 지내도 불안한 이때 관아일에 관여하여 남들의 이몽을 번거롭게 한 것의 조언은 모든 결정을 한 듯합니다. 나가달라, 친정으로 가달라는 것이었죠.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조금 전으로 옥봉은 자기를 모두 던져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쓴 시인지요. 이런 시가 있어요. 내일 밤이야 비록 짧고 짧을지라도 오늘 밤만은 길고 길었으며 닭소리 들리고 날이 밝아오니 두 눈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이런 별한이라는 시가 전해옵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옥봉은 하고픈 말을 싫었습니다. 다른 거는 할 수도 없었고요. 나오는 아픔도 싫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이별의 한이 병이 되어 술로도 약으로도 달랠 길 없다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음장 밑으로 오르는 찬물과 같다. 얼마나 많은 밤을 회한 속에서 보냈는지 상상이 가죠. 조원의 집에서 나온 옥봉은 뚝섬 한강나루 근처 초막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요. 그 시에 광릉진 근처는 하얀 마른 꽃만 가득하다는 시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외 삶이란 옥봉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테고 점점 사가라져 가지요. 옥봉은 사랑시만 쓰다가 간 여인은 그렇다고 아닙니다. 여진족을 물리치는 데 성과를 올린 신립장군에게 보내는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여전사이면서 의협심도 강했었던 여인이죠. 그래 그렇게 시를 써서인지 허균은 옥봉의 시를 가리켜 맑고 장엄하여 아녀자의 연약한 분위기가 없다고 평했고 홍만종은 소화시평에서 북조 제1의 여류시인이라고 극찬하였어요. 영의정을 지낸 신음은 그의 시 비평집인 청장연담에서 그녀가 남편 조원이 삼척부사로 나갈 때 죽서루에 남긴 시를 보고 고금의 시인 중에 누구도 이에 비견될 시구를 지은 적이 없다며 극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으로서 의협심과 때로 응원한 기상도 있었던 옥봉은 어떤 일 때문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때 남편 이제 광나루 근처 나와서 살면서 자술이라는 몽원이라고도 하는 시를 하나 보냅니다. 안부를 여쭈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달빛이 창가에 비치니 이 몸 너무 한스럽습니다. 꿈속에 넋이 다니는 길에 발자취가 있다면 님 계신 문 앞 돌길은 아마 모래길로 바뀌었을 거예요. 참. 그런데 이승에서 그녀의 운명은 그것만큼이었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국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옥봉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요. 살아온 흔적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써온 시를 마지막으로 씁니다. 그리고 기름을 먹여서 자기 몸에 두르죠. 그리고 동아줄로 칭칭 동여매고 검은 옷을 뒤집어 쓰고 허름한 옷을 뒤집어 쓰고 반짝처럼 그리고 음막을 나와 한강가로 걸어갔죠. 자기를 있게 해주었던 모든 인연을 떠나 자기가 온 본래의 곳으로 떠나야 할 순간이 온 것이죠. 지수화풍, 우주의 기운을 받아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난 곳,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육신은 죽어야 하는 거죠. 이제 수건의 이름으로 옥봉의 이름으로 살아온 모든 것의 인연을 끊고 떠나가야 할 순간이 온 것이죠. 아무 염원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무리로 던져진 옥봉의 몸은 빙그르르 몇 바퀴 돌다 물결 따라 떠내려가죠. 한 여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오직 한 남자를 사랑했던 그녀는 자기 업을 옥죄는 이승의 밭으로 스스로 묻고 길을 떠난 것이죠. 참아버리고 가서는 정념의 결정체는 그녀가 안고 가야 할 것이었고 그렇게 혼자 떠나갔으므로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6년간이나 계속되었죠. 살아남기 위해 모두 너무나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나를 두르고 떠나가니까 그리고 가벼워지자 그 다음 세계가 있겠죠. 후에 이수광의 지복유설과 임천조 시발의 운강봉 사적이라는 책과 조원의 고손인 조정만이 쓴 가림세고에는 고조부 운강봉 조원에게 운강봉의 소실에 이 씨가 있었으니 호는 옥봉으로 왕실의 후예인 이봉의 딸이었다. 천성이 총명하고 시사에 능하고 일세의 회자됨은 물론 중국에까지 명성이 떨쳤으며 그가 지은 시가 명나라의 여러 책에 올랐다. 후에 임진왜란을 만나 마침내 절회를 지키다 죽었다. 이런 기록과 가림제거 부록이 실려있는 이옥봉 행적에는 비록 쫓겨났어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단속해 전란 속의 어려움을 이기고 보존하여 마침내는 천하 사람이 아름답다 하였다.
비록 그의 삶은 불행했으나 죽음은 불후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옥봉과 조원이 살았던 오늘날의 경복고등학교 자리, 그 자리가 먼저는 운강대 그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원의 아들 둘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죽었기 때문에 선조가 쌍옥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효자동의 유래가 되었고요. 2007년 옥봉의 흔적을 찾아간 인연이 옥봉의 묘단이 2017년에 이렇게 세워졌고 또 신주합사 사당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2021년입니다. 옥봉이 조원의 품으로 가게 된 것이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의 답사가 도화선이 내임천조씨 문 중에서는 옥봉 할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2014년 이렇게 회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족보를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 족보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그 족보업체가 일이 잘 풀리려고 했던지 전주희 씨가 하는 가슴 미디어였다고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선원보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옥봉에 붙인 이봉과 조은회 장인 이준민 사이에 마리오가 성사하게 된 사실이 오면한데 이 일을 이대로 둘 것이냐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 아까 그 하얀 티 입은 조진성 님이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을 했고 그런 안건을 총회에 붙여보았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소실인데 하던 사람들도 전말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너무했구먼 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옥봉의 묘단을 만들고 비석을 세울 것인데 그 비석의 비문을 감수하는 감수위원으로 거기를 찾아갔던 이동윤 선생님, 오순희 선생님, 저 감수위원을 좀 감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몇 년 후에 사당을 새로 짓고 옥봉의 신주를 합사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죠. 2021년.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라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전국 향토문화 대전에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원 묘 앞에 옥봉의 묘단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치면서 이제 묘단을 만드는 풍경이죠. 그래서 여기 비석이 서 있는데 그 뒷면에 이렇게 감수자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이동윤, 오순희, 성지호 이름이 이렇게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겨울 모습이고요. 그리고 옥봉의 모습을 누가 그려놓은 것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사당을 새로 짓고 옥봉 위패를 봉헌한 것이 2021년. 그렇다면 이것은 429년 만에 이렇게 남편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패에 보면 여기 유인, 전주, 이씨 이것이 이옥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편이고 여기 큰 나나님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위패 봉헌식 하는 사진이고 이렇게 사당도 이렇게 잘 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시려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 술술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묘단을 만들고 묘역 관리를 할 때는 해운령 고개가 넓어지면서 한 9억인가 이렇게 돈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임천조씨 묘역에서 건너다 보이는 산으로 군부대에서 쓰는 사격장이 있는데 거기를 무료로 10여 년 이상을 썼다고 하면서 일시불로 20억이 넘는다고 하던가 하여튼 이런 큰 목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당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봉이 여기 들어간 것이 다 이렇게 자기가 준비하고 들어간 듯 참 희한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21년 전국 향토문화 대전에 수기를 써서 이렇게 상을 한번 타보았고요. 이것이 2007년 찾아가면서 이런 인연으로 이런 것도 한번 타보고 하니까는 이게 15년 만의 일인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처음부터 이걸 수기를 써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당이 지어진다 하니까 거의 완공되어 간다 할 때 이런 거를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써봤더니 이렇게 이런 순간이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썼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문헌은요. 제가 쓸 때 이동윤 선생님의 가림세고와 파주의 연관성, 파주연구에 들렸고 조진석 선생님이 쓴 이옥봉 호찰, 또 이정문 교수,
윤호진 교수님, 강명애님의 실존과 욕망의 시약, 이 공상가문학 논문을 참고로 했고요. 은미 씨의 나비야 나비야 책과 장정희 작가가 쓴 옥봉, 이거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29년 만에 남편의 그 신주에 합사된 옥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한순간 한순간이 역사라는 생각을 이번 일을 보면서 많이 해보았어요. 저희가 그냥 하고 있는 이 일도 역사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한, 그리고 옥봉이라는 여인이 그 곱고 고운 마음이 이렇게 남편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파주에 있고요. 동쪽에, 파주로 들어온 동쪽의 관문이 바로 해음령 고개였었거든요. 거기 가면 해음원 사지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유적지가 많으니까 한 번 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가을쯤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